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정말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기술 트렌드, 인구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또 정치, 사회 이슈들까지. 네, 맞아요. 글로벌 이코노믹이나 트리플라이 자료도 있었고 금융시장 관련 연합뉴스 기사, 또 특정 이슈를 다룬 팟빵 매불쇼나 한국경제 기사까지 정말 많죠. 이걸 다 엮어서 2025년 한국 사회의 큰 그림, 이걸 한번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을 좀 뽕아내고요. 또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전망인데요. 네.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이걸 0.7%로 제시했네요. 와, 0.7%. 이게 정말 좀 심상치 않은 숫자 아닌가요? 네, 정말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196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건데요. 그 앞선 세 번이 언제였냐면 외환위기, 오일 쇼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군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원이 이렇게까지 좀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이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고요. 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특히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변수 때문에 수출마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지어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빠질 수도 있고 기업 실적 악화가 고용 냉각으로 이게 또 소비 침체, 다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 악순환까지 우려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내년에 0.9%, 여기에 그칠 걸로 예상되고요. 설비 투자도 1.2% 증가에 머물 걸로 보고 있어요. 설비 투자는 그래도 증가하긴 하네요. AI나 친환경 전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신산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불확실하고 또 자금 조달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건설 투자는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마이너스 3.0%였는데 내년엔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6.1%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6.1%요? 와, 이건 건설 경기가 거의 얼어붙는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수주도 줄고 공사비나 금융비용은 급등했죠 또. 부동산 시장 규제 영향도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수출은 좀 어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를 그나마 좀 떠받치던 기둥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 기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 8.1% 증가했던 수출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4.0%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꼬꾸라질 걸로 전망돼요. 마이너스 4.0%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거의 반토막 날 수밖에 없고요. 피치 레이팅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요. 우리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이랑 중국 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네요. 그나마 물가는 좀 잡힐까요? 1.7% 상승 전망이면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는 1.7% 정도로 좀 안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도 좀 내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닌 게 동시에 고용 시장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에요. 실업률이 3.3%까지 오를 수 있고요.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 자체는 15만 명 증가로 올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맞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죠.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만 늘어나는 시기면 전체적인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니까요.
현대경제연구원도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제 흐름들 잘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7%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의 동반부진, 그리고 고용의 질 악화 가능성까지 이게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자리, 소득, 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 어디 경제뿐이겠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그 2025 인구보고서 내용, 이거 정말 아찔하던데요? 그렇죠. 그 합계 출산율 0.72명, 중위연령 45세,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한 숫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추세대로 가면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 수 있다. 이건 뭐 국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준인 거죠. 753만 명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인구가 적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복지 시스템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해법들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더라고요. 일본처럼 고령자 계속 고용을 아예 제도화하자거나 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일과 가정을 제대로 좀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민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정말 대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구 문제만큼이나 시급한 게 또 기후위기 대응인데요. 기후솔루션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25년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 순위가 67개국 중에 63위. 63이요. 작년보다 한 개 더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의 뭐 바닥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산유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은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은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이게 국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헌법재판소도 이걸 지적했었죠. 아, 네.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개발 시도처럼 새로 화석연료에 투자하려는 움직임,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너무 느리다는 점도 지적됐고요. 그럼 보고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나요? 네, 파리협정 경로에 맞게 감축 목표를 다시 제대로 수립해라. 그리고 석탄이랑 가스 발전은 늦어도 2035년까지는 조기 폐쇄해라. 신규 화석연료 개발은 당연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확 높여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가 좀 인상적이네요. 정부가 바뀌고 기후 정책을 강화하니까 순위가 20위에서 6위로 확 뛰어 올랐다니. 결국 정책 의지의 문제군요. 네, 맞아요. 정책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제, 인구, 환경 문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까지 겹치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에서 아시아타임즈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최근에 어떤 정치적 혼란이 정책 공백을 낳고 결국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도 비슷한 진단을 했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 중 하나다 이러면서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지원 정책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했고요. GDP 대비 105%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흐름 변화로는요. 그 트리플라이트 자료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DEI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DEI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파벳이나 맥도날드 같은 큰 기업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요? 네, 이게 뭐 특정 정치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정책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인구 절벽 문제, 기후 위기 대응의 미흡함,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가치 변화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아봐야겠죠?
기술 혁신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AI하고 디지털 전환,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부자 자료를 보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IDC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관련 지출이 2028년까지 무려 1,1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1,100억 달러요? 와, 네, 예를 들어 TSMC가 AI를 활용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DDM이라고 하죠. 이게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거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걸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AI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도 이런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건설 분야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원격 건설 시장이 연평균 15% 넘게 성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 덕분인데요.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에서도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35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할 거라니까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도 기술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군요.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예측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전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쓸 텐데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결국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전기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발전량을 거기에 맞춰 조절하고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가 앞으로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쪽도 변화가 아주 빠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됐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그 클래리티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지니어스 법안이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이었군요. 아, 네네. 주선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까지 논의되면서 이제 틀을 갖춰가고 있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서서 앞으로 글로벌 결제나 자산 운용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포럼에서도 이런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미중 갈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감화했다는 한국경제 기사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 지위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기로 한 결정인데요. 이 VEU라는 게 일종의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인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는 건별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 거죠. 이게 단순히 절차만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삼성 낸드 플래시의 35%, SK 하이닉스 디램의 40%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당장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될 거라는 관측도 있어서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 반입은 계속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중국 공장의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국내 공장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소식 나오고 나서 두 회사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요. 앞으로 미중 간의 협상 결과나 추가적인 관세 조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겠네요. 정말 불확실성이 크군요.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 즉 기술 내재화에 더 속도를 낼 거고
그 과정에서 코미코나 SNS 텍 같은 국내 일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또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빠진 주가는 결국 회복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사회, 기술 같은 좀 거시적인 요인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 말고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도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아, 네,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에 시장 반응이 좀 엇갈렸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신규 일자리 수도 예상보다 적었고 실업률도 4.3%로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갈렸나요? 한쪽에서는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정도면 뭐 금냉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른바 3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해석이 이렇게 갈리면 당분간 금융시장은 좀 불안정하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향 잡기가 꽤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당분간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나 연준의 금리 결정 향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계속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장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특히 법집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팟빵 매불쇼 관련 자료에서 나온 검찰의 압수물 처리 규정 인용 논란?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이 자신들의 어떤 압수물 처리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인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언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실제 규정 내용은 오히려 압수물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그 11조 내용이 압수물에 대해서 검사에게 원형 보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하고 원형 보존이 필요 없다는 지휘를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칙은 보존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좀 민감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려는 건 그 사건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이죠. 즉, 공적인 절차나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때로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적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안이든 공식적인 발표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쯤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좀 시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나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같은 무형의 요소들이 경제정책의 효과나 사회 안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고한 대로 0.7%라는 초유의 저성장 전망 속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는 위기를 맞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인구절벽 문제, 또 기후위기 대응 부족이라는 해묵은 구조적 과제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나 디지털 자산, 원격 건설 같은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놓칠 수는 없죠. 물론 이마저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사회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여러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2025년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혁신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 위기 극복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까요? 혹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 리더십 확보가 더 시급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일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